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 많이들 하셨나요? 오늘은 제3회 모의고사 또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쭉쭉쭉 공부 계속 진행하셔야 돼요. 지금 멈추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계속 문제 많이 푸시면서 동향을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3회 문제풀이 1회 1번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것의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설명을 볼게요. 미생물이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에게 도달하는 과정을 전파라고 한대요. 전파라고 하며 감염병은 땡땡땡의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성립을 합니다. 그쵸? 이거 감염병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감염병이 어떤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성립을 하냐? 이거 뭐 당연히 알고 계시죠? 감염의 근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감염의 경로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그 받을 수 있는 숙주의 어떤 민감성, 그 걸리는 사람의 면역력과 상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감수성 이런 걸 보는 거를 보면 쭉 문제를 보면 답이 뭐가 있어요? 자, 감염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감염 경로가 있고요. 그리고 숙주의 감수성, 얘는 숙주의 면역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면역력에 따라서 A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A질환을 가뿐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숙주의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 답은 1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감염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었어요. 넘어갈게요. 자, 보기의 설명을 의미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감염성 질환을 물어보는 거네요. 감염성 질환을 물어보면 이제 몇 가지가 머릿속에 감염성 질환은 뭐뭐뭐가 있지, 이거는 심장성 질환이지, 이거는 폐에 관한 질환이지, 이런 질환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 시기에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설명이 의미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교나 수혈, 태반을 통해서 전달되는 전염성 질환이래요. 이것을 치료받지 않을 경우에 출생 시 기형이나 신생아 실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1번은 장티푸스, 2번 결핵, 3번 클라미디아, 4번 매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1초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사실 답은 뭐다? 4번 매독이다. 그쵸? 매독은 성병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치료하지 않을 때는 태아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쵸? 태아의 기형이나 그리고 신생아의 실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출산 전에 그리고 결혼 전에 매독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감염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매독 밑에 설명 보시면 트레포니아 팔리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트레포니아 팔리둠은 매독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독은 원래 시필리스라고 부르죠. 그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의학 용어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1기와 2기와 3기로 나뉩니다. 매독은 1기와 2기, 3기로 나뉘어요. 그리고 1기와 2기 때 전염력이 가장 높습니다. 전파가 가장 많이 되는 시기예요. 1기와 2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기 때는 이제 흉터를 남기면서 점점 치유가 되는 시기죠. 그래서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선별검사 뭐뭐 있죠? 매독검사, 선별검사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다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VDRL.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검사고요. 그리고 RPR 여기서 90% 이상 그쵸?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죠. 이렇게 양성이 나오면 치료를 받거나 해서 반드시 출생 전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매독이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시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의 우선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제가 한번 꼰 거예요, 문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문제 한번 꼬았어요. 이거 한번 보기를 읽어보시면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100% 투여한다. 맞는 말인데 이거. 노출된 장소에서 대피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쵸? 자, 인공호흡을 시키고 기관 내 튜브를 준비한다. 호흡곤란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 호흡 중추를 자극하는 약물을 주사한다. 끝까지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중추를 자극한 약물을 주사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한번 꼬았다고 말했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 가장 먼저 도착하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가스나 중독에 관해서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응급질환은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질환이 발생된 장소에서 대피를 시키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예요. 위험한 장소에서 먼저 대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이라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문제를 다 읽는다고 제일 맞는 말을 고르시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거, 문제의 포인트, 핵심, 문제를 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제일 먼저 네가 도착하자마자 뭘 할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일산화탄소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 연탄을 그 주 연료로 썼을 때는 굉장히 많이 흔한 증상이었지만 우리가 지금은 사실 가정의 연료로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연탄을 어떤 그 보일러나 난방의 용도로 쓰고 있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종종 발생하는 중독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독이 되려면 몸 안에 밑에 설명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에서 몇 프로까지? 60%까지가 돼 있어요. 사실 1%에서 0%에서 4%까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흡연자들 있잖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 여기까지도 사실은 살짝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5% 이상이 되면 이제 두통이 생기거나 약간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거나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숨쉬기가 좀 힘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는 지금은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아직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아주 많이 발생을 했었던 중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로 넣어봤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시겠어요. 중독이 뭐다? 중독의 가장 우선순위의 처치는 뭐다? 그 자리를 빨리 대피하거나 피하는 거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실게요. 해양동물 나왔네요. 해양동물. 해양동물에 찔리거나 쏘였을 경우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찔리거나 쏘였을 때 교상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지침에 있었어요. 물리거나 찔리거나 쏘였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지침에 있었는데 이번에 23년도 지침에 해양동물이 추가가 됐어요. 이제 우리 다 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제로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응급처치는 사실 개정 안에 있고 개정된 지침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개정 안에 있어요. 앞으로 이것도 곧 지침 안에 들어갈 거야 라는 개정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 제가 문제로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다 한 번씩 쭉 읽어봐야 돼요. 이거 뭐 달달 외우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 번만 그냥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는 사항이에요. 자, 일단 1번 먼저 볼게요. 해파리에 쏘였대요. 바다에 들어갔다가 해파리에 쏘였어요. 독성이 있죠. 그쵸? 그럴 때는 바닷물에서 가능한 빨리 나오며 바닷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상처 부위에 43에서 45도 정도의 온찜질을 한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맞아요. 좋은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 다음 2번. 말미잘에 접촉한 경우 촉수에서의 독소 분비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산을 도포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식초 같은 산성이 들어있는 초산을 도포하는 것도 맞는 응급처치예요. 자, 3번. 솔베간팽, 독이 있는 물고기죠. 솔베간팽에 찔린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차가운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보통 막 이렇게 독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찔렸거나 쏘였을 때는 뭔가 빨리 차가운 걸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뜨거운 것으로 따뜻한 물수건으로 한 다음에 차가운 물수건으로 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게 응급처치의 순서예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갑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뭔가에 찔렸을 때는 뭔가 빨리 냉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독물고기에 찔렸을 때는 따뜻한 것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갑게 찜질한다. 이게 맞기 때문에 틀린 답은 뭐예요?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물고기에 쏘이거나 찔린 경우는 상처를 문지르면 독소를 더 방출할 수 있으므로 상처 부위를 문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기 같은 거 물리면 뭐 예전에 막 우리가 모기 물리면 십자가 막 모양으로 손톱 이렇게 꾹꾹 찍으면 빨리 낫는다고 해서 막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꾹꾹 찌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범위가 더 커져요. 모기한테 물린 그 염증 부위가 실제적으로는 더 번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동물고기에 쏘였을 때 거기 찔린 데를 상처를 막 문지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마사지하거나 하면 그 독이 더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절대 문지르지 않는 게 응급처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거 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되시고요. 해양동물이 2023년에 지침에 추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서 꼭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페이지 지침 알려드릴게요. 45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023년 지침에 페이지 454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 응급처치의 방법들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지침 안에 내용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개정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페이지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다 알려드리냐면 아까 제가 뭐 1회 때인가 2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지침에 나와 있는 페이지, 개정에 나와 있는 페이지랑 실제 있는 내용이랑 달라요. 페이지가 한참 달라서 그거 찾으려면 진짜 4-5번을 읽어야지 내용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읽어보시라고 지금 다 설명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해양동물 추가된 건 454페이지 그리고 요런 응급처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건 페이지 820페이지 개정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독이 있는 동물이 죽었어요. 얘네가 뭐 이렇게 솔베간팽 같은 애들이 꾹 찌르고 나서 이제 걔네가 죽었어요. 죽은 동물은 절대 독이 있는 죽은 동물은 죽어서도 독이 계속 활성화되기 때문에 절대 맨손으로 잡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독성을 가진 뭐 뱀, 해양동물 다 마찬가지예요. 뭐 독성을 걔네가 가지고 있는 뭔가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동물이 죽어도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시겠어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치아 적출 시 치아가 빠졌어요. 그쵸? 어떤 외상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치아가 쭉 빠져버렸대요. 그럴 때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적출된 치아의 뿌리를 만지거나 씻어내지 않는다. 맞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치아를 다시 이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뿌리를 만지거나 막 이거 자기 깨끗하게 하겠다고 이걸 씻어내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심을 때 거기에 있는 조직의 손상이나 치아 위치가 맞지 않아서 뿌리가 또 손상이 됐거나 할 수 있어서 절대 뿌리를 만지거나 씻어내지 않습니다.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맞는 거죠. 그쵸? 맞는 답이에요. 이송 중에는 치아를 생리식염수에 넣어서 이송한다. 그쵸? 치아를 막 건조한 곳에 싸거나 하면 치아가 또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생리식염수 말고 한 곳에 더 있어요. 우유.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넣어서 이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치아가 박혀 있었던 삼투압이랑 제일 비슷해요. 이 생리식염수랑 우유가 그 삼투압과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치아를 제일 잘 보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자, 출혈이 심한 연조직 손상은 꺼즈를 이용해서 압박 드레싱을 적용한다. 그쵸? 우리 출혈에서 다 응급처치 배웠겠지만 일단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법이 기본적인 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출혈이 심하대요. 피가 막 나고 있어요. 피가 막 나면서 잇몸이 찢어졌어요. 그럴 때는 꺼즈를 이용해서 압박 드레싱을 적용할 수 있겠죠. 물론 꺼즈는 멸균된 꺼즈, 깨끗한 꺼즈를 이용해야 되겠고요. 자, 4번 볼게요. 적출된 치아가 유치일 경우에는 재이식을 시행한다. 이게 답이 아니죠. 그쵸? 자, 유치는 재이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 뭔지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맨 처음에
태어나서 처음 나는 이를 유치라고 해요. 유치가 빠지면 그 다음에 성인까지 계속 쓰는 이제 그 영구치가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가 빠졌을 때는 그게 이제 그 적정 시기에 빠지지 않아서 뭔가 좀 틀어지거나 교정을 좀 해야 되는 변형이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영구치가 나요. 유치가 빠지고 나면 영구치가 나기 때문에 유치를 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응급구조를 하러 딱 갔는데 이 빠진 치아가 이게 유치인지 영구치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치아를 잘 보존을 해서 어떻게 해요? 치아 이식이 가능한 병원으로 갑니다. 치아 이식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내가 유치인지 영구치인지 전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치아 이식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치아 적출할 때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평가 삼각구도는 계속 나오네요. 그쵸? 소화평가 삼각구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뭐뭐 있어요? 외관, 그리고 호흡,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죠? 순환. 자, 여기서 외관을 평가하는 그 도구예요. T, I, C, L, S. 이렇게 여기 도구거든요. 이 각각의 이제 이니셜이 있죠. 이 중 근육의 강도 관찰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근육의 강도 관찰. 자, T는 뭐였을까요? T가 뭐예요? 톤. 그쵸? 그리고 I는 인터랙터블러스, 그리고 C는 컨솔러빌리티, L은 뭐예요? 룩, 그리고 S는 스피치라고 해서 설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답은 뭐겠어요? 톤. 그쵸? 근육의 강도. 나머지는 뭐 친밀감, 눈맞춤, 스킨십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TICLS 중에 평가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근육의 강도 관찰과 관계가 있는 것은 톤이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각각의 이니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을 읽어보시고 이 TICLS가 각각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지, 평가도구, 사정도구는 기본적으로 이니셜과 내용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평가와 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잘 알고 있어야 평가하고 사정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나 평가, 이런 이니셜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다 외워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자, 다음 7번 보도록 할게요. 신생아의 질식과 관련돼 있어요. 신생아의 질식과 관련된 태변 흡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MAS라고 해요. 태변 흡입 증후군 뭐예요? 메커니엄 아스피레이션 신드롬. 메커니엄 아스피레이션 신드롬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태변 흡입 증후군이 사실 신생아 질식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기가 나오는 도중에 태변을 봐버리는 바람에 그 태변을 먹고 흡입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 그게 이제 태변 흡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자, 뭔지 볼게요. 태변이 함유된 양수를 태어난 신생아가 기도로 흡입한 상태이다. 이거 맞아요. 그쵸? 아기가 그냥 아직 다 나오기 전에 양수에 그냥 태변을 확 봐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수가 코나 기도로 막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응급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청색증, 술통형 가슴, 저산소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쵸? 태변을 먹게 되면, 기도로 흡입이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응급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분만 중에 태변을 보면 즉시 호흡을 유발을 한다. 이게 답이 아니죠. 자, 분만 중에 태변을 보게 되면 절대 호흡을 유발하지 않아요. 아이를 다 만출해서 꺼내거나 아니면 이 태변을 다 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호흡을 유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분만 중에 태변을 보게 되면 호흡을 유발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기도랑 코랑 입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분만 중에 태변을 보게 되면 절대 호흡을 유발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3번. 자, 출생 시 피부나 제대에 태변 착색이 관찰된다. 당연한 말씀,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난 소아 환자를 발견했대요. 우리 소아 환자는 또 소아 외상 점수 PTS라는 것이 있죠. 그쵸? 소아 외상 점수 어떻게 있어요? 2점, 1점, 그리고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쵸? 이게 페디아리틱 트라우마 스코어라고 해서 소아 외상 점수를 따로 카운팅하는 게 있습니다. 체중, 기도, 수축기, 의식 수준, 그리고 뭐 골절이 있냐 없냐, 뭐 다친 데가 피부 상태 찰과상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봐서 이제 정하는 이제 점수 척도예요. 그래서 8점 이상은 레벨 1에 이제 트라우마 센터로 이송을 한다. 뭐 이렇게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트라우마 센터가 각각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점, 죄송해요. 8점 미만. 8점 미만은 트라우마 센터로 이송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8점 이하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6점 이하는 여기서 만약에 6점 이하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인센티브한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이 21kg니까 몇 점이에요? 밑에 해설에 있어요. 표 보세요.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표를 외우지 못했다. 그러면 표를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체중 21kg면 2점. 자, 기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도 일단은 2점. 자, 수축기 혈압이 90. 자, 90이 초과가 되면 2점이지만 60에서 90까지는 1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1점. 의식 수준은 명료해야 그래서 얘는 2점. 단순 골절은 1점. 찰과상도 1점. 그래서 얘는 총 몇 점이다? 2, 4, 6, 7, 8, 9. 9점이네요. 그쵸? 답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이 표를 잘 아직 못 외우셨으면 이 표를 꼭 아셔야 돼요. 이런 도구나 표, 사정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2점짜리 척도, 2점, 1점, 마이너스 1점이 6개가 있어요. 6가지 척도가 있죠. 만점은 몇 점이에요? 12점부터. 자, 다 마이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점까지. 그쵸? 12점에서 마이너스 6점까지의 검사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PTS, 소아 외상 점수 도구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궁경부암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성질환이네요. 이걸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요새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나라에서 이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방접종도 무료로 추가가 됐어요. 그쵸? 우리 다 알고 있죠? 보건소에서 그 연령대가 되면 따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 그런 그 HPV 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예방접종이 자꾸자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냥 예방하지 않으면 아주 나쁜 상태의 질환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은 가급적 나라에서 예방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자, 그래서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질환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제를. 자궁경부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전암 단계에서 통증과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동반된다. 이게 맞을까요? 전암 단계에서 통증 및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동반된다. 이게 틀렸어요. 사실 자궁경부암이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이 어느 정도 막 진행이 되고 막 뭐 배뇨 배변장애 있고 밑에 질출혈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때서야 오면 이미 암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을 경우가 많아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질환이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 자, 밑에 보기도 쭉 읽어볼게요. 성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다. 이거 맞죠? 그쵸? 이거 우리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는 배뇨와 배변장애가 동반이 되죠. 자궁경부암이 경부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올라가면서 자궁에 이제 암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자궁과 근접한 어디에? 방광과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신장 이런 쪽에 다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장까지 배뇨와 배변 장애가 동반이 됩니다. 자, 질에 연결된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뜻한다. 이것도 맞죠?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0번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응급분만 시 시행하는 처치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응급분만이 진행이 되면 얘는 무조건 뭐다?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응급분만은 무조건 직접 의료 지도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응급분만이 시작이 되면 직접 의료 지도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구급차 안에서 분만이 진행이 돼요. 2021년 1년? 네, 어떤 통계를 봤었더니 그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분만이 70건이 넘는다는 뉴스를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구급차 안에서 구급 요원들이 분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그쵸? 70몇 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응급분만이 진행이 되면 직접 의료 지도를 받아서 의사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꼭 기억을 하세요. 1번부터 읽어볼게요. 머리가 나온 후에 아기의 목에 제대가 감겨 있어요. 제대는 탯줄을 말하는 거죠. 탯줄이 감겨 있다면 태아 머리 위로 둘러서 풀고 분만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대를 풀고 분만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제대가 너무 꽉 감겨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럼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대를 결찰하거나 이 결찰한 부분을 끊고 제대를 잘라서 분만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무조건 어떻게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의료 지도를 받으면서 의사의 지시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자, 아프가 점수는 태아 출산 후 1분과 5분 지나서 실시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아프가 점수 어떻게 어떤 점수로 몇 점 주고 이러는 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1분과 5분 기억 잘 하세요. 2번 하는 거예요. 신생아 태어나면 다 하는 거예요. 자, 태반은 깨끗한 대야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환자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거 맞아요. 태반. 어떻게 해요? 맞아요. 태반은요, 의료용 적출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의료용 적출물이라서 병원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 자, 4번 분만 후에 자궁 출혈이 많으면 질 쪽으로 꺼즈 패킹을 한대요. 질 쪽으로 꺼즈 패킹을 시행한다. 맞는 말 같아요? 이게 틀렸어요. 그쵸? 질 쪽으로 꺼즈 패킹은 뭐예요? 금기. 자, 분만 후에 출혈량을 보기 위해서는 산모 패드에 이게 몇 장이 얼마큼 적셔졌냐로 카운팅을 합니다. 보통 대량 출혈이라고 하면 500cc에서 1000cc 정도 나오는 것을 이제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꺼즈 패킹을 해놓으면 이게 어디서 출혈이 되는지 얼마큼 출혈이 됐는지 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정확한 양을 알고 어디서 출혈이 되는지를 알아야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빨리 뭔가 처치가 가능한데 자궁 출혈 많다고 질 쪽으로 꺼즈 패킹을 해놓으면 그쪽으로 더 자극이 돼서 출혈이 될 수도 있고 출혈량을 정확하게 카운팅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꺼즈 패킹은 금기입니다. 금기. 완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옳지 않은 행동은 자 4번이었어요. 여기 있는 해설에 있는 밑에 있는 해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다 지우고 자 밑에 1기, 2기, 3기를 보시면 진통기가 나와 있어요. 진통 1기, 2기, 3기가 나와 있고요. 진통기에는 뭐가 있어요? 진통기에 포함되는 건 자 일단 자궁 수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경관이 개대가 되죠. 그쵸? 자궁 그 끝에 부위가 아기 나오는 부위가 개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진통기라고 하고 진통기는 1기부터 3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적응증은 워낙 이 응급분만의 적응증이 기억하세요. 2021년에는 임신한 모든 여성이었어요. 임신한 모든 분만한 여성, 임신하고 있는 모든 여성이 대상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반로가 진행된 여성, 반로.
발로 현상이 보인대요. 발로가 뭐냐면 아기가 만출 직전으로 자궁수축이 없는데 이미 그 아기 머리가 양음순 사이로 머리가 이미 노출이 됐어요. 아기 머리가 보이기 시작한 상태, 발로 상태. 그럴 때 응급분만을 하는 것으로 지정이 바뀌었습니다. 적응증이.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겠죠. 바뀌었으니까. 원래 2021년엔 임신하고 있는 모든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발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응증은.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뀌었으니까 바뀐 지침은 잘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신분열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볼게요.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그냥 1초 컷으로 팍팍 풀어주세요. 환각망상 있죠? 식욕감퇴. 식욕감퇴는 사실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아니라 무슨 증상이에요? 우울증. 와이든 언어, 질이 멸렬해요. 막 이건 말했다 저거 말했다 알아들을 수 없게 막 이상한 설명 계속하고 이것도 정신분열증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상실과 제의식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우울증 증상이죠. 그쵸? 그럼 답은 뭐다? 기억 디귿. 답은 2번. 이렇게 1초 컷으로 딱딱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노인의 낙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볼게요. 노인에게 흔하지 않게 발생하나요? 완전 흔하게 발생하죠. 완전 흔하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낙상이에요. 노인 사고 중에서. 그쵸? 그래서 얘는 땡. 틀렸어요. 자, 낙상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의식의 혼미이다. 이거 맞아요? 의식의 혼미가 아니라 뭐예요? 골절. 낙상의 가장 흔한 노인이 낙상을 했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의식의 혼미가 아니라 골절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자, 골절과 함께 심각한 뇌 또는 배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식소실이나 심장 등의 이상 징후와 낙상 원인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쵸? 누가 읽어도 맞는 말. 자, 노인에게 가장 흔한 낙상과 관련된 골절 부위는 흉곽골절이다. 아니고요. 어디냐? 대퇴, 그리고 골반, 그리고 손목. 제일 많아요. 대퇴, 골반, 손목. 물론 가끔씩 흉곽골절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였어요? 가장 흔한 낙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땡.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쉬운 문제였어요. 자, 응급의료 인력의 구성요소. 응급의료 인력의 구성요소는 뭐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의료 인력의 구성요소는요. 의료인 플러스 그리고 누구예요? 1급, 2급 응급구조사. 그쵸? 의료 인력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누구예요? 응급구조사 되어 있죠. 응급구조사 얘는 맞아요. 응급의학의사 얘도 맞아요. 왜냐면 의료인이니까. 응급전문간호사 여기도 맞겠네요. 약사는 뭐예요?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료 인력의 구성요소로 볼 수가 없어요. 답은 몇 번? 4번. 이것도 1초 컷으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 자, 다음 중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할입니다. 응급차량의 사용법을 아는 것 당연히 알아야겠죠. 응급의료진들의 지시 등을 적절히 수행을 해 주어야 되겠고요. 전문검사와 시술의 진행 이거 어때요? 이거는 응급구조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의사가 하죠. 의사가 해야죠. 전문검사와 시술의 진행은 응급구조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합니다. 응급장비 사용 능력 및 응급처치 수행 이것도 당연히 맞고. 그러면 답은 뭐다?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평가 중에 A, B, C, D, E 단계 중 일시적인 의식소실로 인해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는 어느 단계인가요? 자, 이것도 이제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쵸? 일시적인 의식소실, LOC를 의식소실로 인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는 과연 어느 단계이냐? 자, 1차 평가에 보시면 에어웨이, A는 뭐예요? 에어웨이. 그리고 B는 뭐예요? B는 breathing, C는 circulation, D는 disability, E는 exposure 해가지고 그럼 답은 뭐다? 몇 번? 3번. D.
disability는 장애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장애. 일시적인 의식소실로 인해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 어떤 장애가 생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A, B, C, D 이 중에서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D, 장애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그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움직임이나 의식 수준의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게 이제 D죠. 그죠? E는 뭐예요? E는 노출. 손상 부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1차 평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평가 누구누구 있어요? 아까 이건 이제 무조건 나와야 돼요. A, B, C, D, E. 방금 전 문제였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A, V, P, U 분류법. 이렇게 두 가지. 1차 평가 방법 두 가지. 이제 이거는 문제 푸시면서 제가 여기다 칠판에 쓰기 전에 미리미리 입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자, 1차 평가는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어 생명 영장을 위한 처치를 긴급하게 취하는 단계이다. 맞아요? 옳은 것 고르는 거예요. 자, 맞죠? 긴급하게 취하는 단계.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냅니다. 제일 먼저. 그쵸? 자, 그리고 1차 평가. 1차 평가는 평가가 완료된 후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이거 틀렸어요. 이거 읽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평가를 하면서 만약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바로 응급처치를 하는 겁니다. 평가와 동시에 응급처치를 같이 시행을 하는 거지 평가가 다 끝나고 나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면 늦어요. 아시겠죠? 평가와 같이 동시에 응급처치를 막 시행하는 겁니다. 자, 1차 평가는 정확하게 실시해야 하므로 3분 이상 실시한다. 이거 맞아요? 2분이죠. 2분 이상 실시하면 안 돼요. 2분 동안 실시합니다. 2분 이하로. 자, 심정지와 기도 폐쇄 등 긴급한 상황이라도 1차 평가는 시행해야 된다. 아니에요. 1차 평가는 무조건 다 모든 응급 상황에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예외 상황이 있어요. 언제? 심정지 및 기도 폐쇄 등 긴급한 상황. 1차 평가를 하는 시간 동안에 차라리 CPR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럴 정도면 완전 심정지. 이런 환자들한테는 1차 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그냥 CPR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외 상황이에요. 심정지와 기도 폐쇄.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감염 관리를 위해서 구급차 병원성 세균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 관리가 굉장히 많이 지침이 두꺼워졌어요. 감염 관리 파트 부분이. 그래서 그 파트는 그 전에 다른 기본서나 아니면은 지침으로 공부를 했더라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 항상 늘 말씀드리죠. 지침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구급차 병원성 세균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자, 검체 대상은 구급차당 3개소에서 분야별 1개소 이상 무작위 채취한다.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어디냐? 5개소. 그쵸? 5개소에서 분야별 몇 개? 분야별 몇 개예요? 1개소 이상 한다. 그런데 3개소가 아니라 5개소예요. 5개 군데에서 1개소 이상을 무작위 채취해서 합니다. 그래서 틀린 답. 자, 감염관리 담당자는 연 1회 구급차 내 병원성 세균 오염 실태를 검사한다. 이거는 맞아요. 1회 이상 해야 돼요. 감염관리 담당자가. 자, 검사 항목은 병원성 세균 2종을 검사하는 거래요. MRSA랑 VRE. 이거 맞을까요? 이거 틀렸어요. 세균 2종 아니고 4종이죠. 누구누구다? MRSA, 그리고 VRE, 그리고 누구냐? 또 누구죠? 그리고 황색포도상균, 장내구균, 폐렴강균. 그리고 바실러스 시레우스균.
이렇게 4종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 병원성 세균 검출 시 구급차와 구급 장비를 일제히 소독하고 세균이 검출된 장비에서 다시 시료를 제취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세균이 없음을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세균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소독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독했으니까 끝이에요. 이게 아니라 다시 검사해서 나오지 않음을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몇 번? 바르게 짝지어진 것 고르라고 했어요. 답은 2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개정된 사항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응급의료 체계 중에 구급대 운영 실적에 대해 질평가를 시행한대요. 이때 질관리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4가지가 있어요. 해야 되는 거 찾아볼게요. 외상환자 처치 적절성, 외상환자 처치 적절성 1번부터 틀렸네요. 그쵸?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처치 적절성이에요? 얘는 중증 응급환자. 중증 응급환자 처치 적절성. 중증 응급환자를 잘 적절하게 처치를 했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자평가 시행률, 응급처치 시행률, 그리고 심정지 환자 처치 적절성. 이거를 이제 QA 관리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급행정 담당자가 시행을 합니다. 구급행정 담당자는 이 사람은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이거를 해야 돼요. 반기별로 시행을 하는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뢰를 합니다. 누구한테? 구급지도 의사에게. 어떤 걸 통해서? 구급대원들이 쓴 구급활동 일지,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관리를 해요. 그래서 일지와 기록의 작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지와 기록의 작성도 지침에 굉장히 많이 자, 이럴 땐 이걸 체크하는 거야. 이럴 땐 이걸 체크하는 거야. 이 단어는 이런 걸 설명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다 일지와 기록을 보고 이런 질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쵸?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도 하죠.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에 있어요. 이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1번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자가 한 응급처치. 이거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데 본인이 받을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밖에서 한 응급의료.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자, 문제를 잘 읽으라 그랬죠, 항상들. 이게 잘못됐어요. 자격의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아무리 응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나 자격의 범위 밖에서 한 건 면책 대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범위 밖에서 한 응급의료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가 아닌 자가 한 응급처치에는 면책해 줄 수 있죠.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데 한 응급처치, 이것도 다 이렇게 면책을 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범위 밖에서 한 건 면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이 됐고 국내 원인 불명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감염 위기 경보의 어느 단계인가? 자, 2가지 감염 경보가 울리게 되면 감염 위기 경보 울리게 되는 2가지 상황이 있죠. 해외 신종 감염병이 들어왔냐? 그리고 국내에 원인 불명 감염병이 돌고 있냐. 이 2가지로 보고 있어요. 해외 신종 감염병이냐, 국내에 원인 불명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가 되고, 이게 전파가 되고 있는 거냐, 이거를 2가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이 되어 있고요. 국내 원인 불명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고 있을 때는 답은 3번. 아직까지는
옐로우예요. 그런데 이 국내 원인불명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가 됐고 해외 신종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가 되면 그때부터는 경계, 오렌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전파가 되면 심각, 레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밑에 있는 해설을 쭉 살펴보시면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위기경보 수준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